참 저에게 일어난 가슴 아픈 일에 대해 여러분께 사연을 공유하고자 익명의 공간에 찾아오게 되었어요. 친구들에게 털어놓기도 아직 너무나도 힘든 일이기 때문에 모든 사건은 끝을 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슴이 사무쳐서 이곳을 찾아와 털어놓을 수밖에 없네요. 타자를 치는 것조차 힘들지만 용기를 내어 구독자분들께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하고 싶어서 찾아왔으니 부디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에게 위로의 한마디, 따뜻한 용기 한마디 남겨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며 앞으로의 여생을 힘겹지만 의지를 가지고 살아보겠습니다. 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우리 아들은 정말 성공한 사업가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꽤나 이름을 날리던 놈이었어요. 우리 아들이 하던 사업은 별로 커 보이지 않는 사업이었지만 점차 자리를 잡고 덩치를 불려가면서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곳이 되었지요. 아들은 처음에 인터넷으로 기반을 잡고 휴대폰 케이스를 주문 제작해서 팔기 시작했는데 그게 입소문을 타고 엄청난 성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팔아봐야 돈이 얼마 되지 않고 휴대폰 케이스를 누가 그렇게 주문을 하겠냐며 아들에게 다른 일을 해보라고 권유를 했었어요. 그때만 해도 휴대폰 케이스를 끼우고 다닌다는 게 어색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아들의 사업이 쫄딱 망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우리 아들은 아주 뚝심 있게 물건이 팔리든 팔리지 않든 성심성의껏 제작을 하고 일을 했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정말 큰 장점 중에 하나이기도 한 게 꾸준함과 인내력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주문 제작으로 시작한 휴대폰 케이스는 꾸준히 매니아층에게 사랑을 받게 되었고 아들은 점차 사업을 확장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고객이 원하는 대로 1대1로 무조건 제작하는 특이한 케이스를 팔다가 인기 있는 웹툰 작가, 일러스트 작가들을 초빙해서 같이 작업도 하더라고요. 귀여운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심플한 디자인까지 전부 각종 사이트에서 제일 잘 팔리는 목록 위에 올라갈 정도로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휴대폰 케이스에서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저희 아들은 노트북 케이스며 가방까지 만들어 팔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휴대용 전자기기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아들의 분야는 점점 넓어지게 되었지요. 케이스라고 하면 딱 아들의 사업체가 떠오를 만큼 대박이 터지게 되었고 연 매출만 몇십억을 찍을 정도로 장사가 대박이 나게 되었어요. 각종 매체에서도 우리 아들을 성공한 젊은 CEO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아들은 그런 인기에 부끄러워하면서도 본인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지요. 저는 그런 아들 덕분에 아주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제 천성 자체가 사치를 즐기는 스타일은 아니기에 아들과 더욱 부딪히는 일이 없기도 했지요. 사실 제가 아들을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주 가슴 아픈 일을 겪었었답니다. 저에게는 아주 잊을 수 없는 기억이기도 하지요. 저밖에 모르던 우리 남편이 글쎄 졸음운전을 하던 트럭에 치이는 사고를 당하게 되어서 너무 일찌감치 세상을 등지게 되었거든요. 그때는 정말 그 트럭 운전수를 용서하지 못해서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었고 저에게 갓난아기인 아들이 없었더라면 저도 남편을 따라가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저와 남편은 정말 없는 살림에 서로를 의지하며 살고 있었던 인고 부부였기 때문에 남편의 빈자리가 더욱 크게 다가오기만 했었거든요. 우리 남편을 살려내라고 아무나 붙잡고 애원을 했고 거의 정신 나간 여자처럼 하루 종일 울부짖는 것 이외에 다른 일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트럭 운전수는 저에게 아주 적은 금액의 돈 봉투를 내밀었지만 저는 그 돈을 받지 않겠다고 버티고 또 버티었지요. 그런데 그 이기적인 트럭 운전사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이 아줌마가 이 돈을 받아주어야지만 합의가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저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저에게도 어린 아들딸이 있습니다.
아주머니의 남편이 그렇게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은 유감입니다만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제발 합의를 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저는 깜빵에 가게 될 것이고 아내와 아이들은 굶어 죽을지도 모릅니다. 저에게 애원을 하는데 제가 왜 합의를 해줘야 하는지 처음에는 죽어도 싫은 마음뿐이었어요. 아니, 우리 남편의 목숨값을 받으라니 그거야말로 저를 2번이나 죽이는 것이었지요. 금액이 억만금이어도 합의를 해줄까 말까한 심경이었는데 고작 몇백만 원의 남편 목숨을 바꾸자고 하니 저는 진절머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우리 남편의 목숨을 돈으로 환산할 수가 있었겠어요. 세상에 유일한 제 편이고 제 가족이고 제 전부였던 사람이었는데요. 하지만 제가 출산을 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라 갓난아이가 있었고 피의자에게도 어린 아들, 딸이 있다고 하니 마음이 동하더라고요. 버티고 버티다가 저에게 울고불고 온 가족이 매달리는 것을 보고는 결국에는 합의를 해주게 되었어요. 트럭 운전수는 저에게 새 삶을 준 것이나 다름없다며 앞으로는 절대로 졸음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저에게 몇 번이고 감사 인사를 했어요. 하지만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나요? 제 남편은 이미 저 세상에 가버린 것을요. 그렇게 합의금을 몇백만 원이지만 받게 되고 남편이 이전에 들어두었던 보험금까지 수령을 하게 되었어요. 넉넉하진 않지만 돈이 생기게 되니 갓난아기인 아들을 두고 일을 하러 가지 않아도 되는 어느 정도는 버틸만 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유일하게 저에게 남은 가족인데 그 어린아이를 남의 손에 맡기고 일을 하러 가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적어도 아이가 저와 떨어질 수 있을 만큼은 제가 데리고 살고 싶은 욕심이 있었지요. 저는 남편이랑 살던 집을 처분하고 작은 집으로 옮겨가게 되었어요. 조금이라도 살림을 아끼고 줄여야지만 아들과 함께 사는데 더 여유가 생길 것 같았거든요. 한 푼이라도 더 아껴서 우리 아들이 어느 정도 크면 그때 일을 하러 나가고 싶었어요. 전 그렇게 허리띠를 졸라매며 아들을 키웠고요. 제가 우리 아들에게 너무 아낀 탓인지 모르겠지만 저희 아들의 키가 또래보다 매우 작았습니다. 그게 제 평생의 한이기도 하고 미안한 부분이기도 하지요. 어릴 때 고기를 양껏 먹였다면 지금보다는 한 10cm는 더 컸을지도 모를 일이니까요. 아들이 초등학생이 되고 나서 저는 어느 정도 마음이 놓이게 되었고 앞으로 먹고 살 것이 막막하려 취직이라는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취직이라는 것도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여자가 일을 하면 같은 일을 하더라도 남자보단 임금이 적었거든요. 하는 일이라고는 거의 잡무가 대부분이었고 성과가 날 수 있는 일은 여자들에게 주어지지 않고 무시도 엄청나게 받아야만 했어요. 회사에서 저의 호칭은 최씨 아줌마였고 다른 미혼의 여직원들은 미스 김, 미스 이 정도로 불리우는 게 전부였습니다. 직급이 있었지만 여자들에게 그런 직급은 사치일 뿐이라며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했지요. 하지만 당장 집안의 가장이 저인데 제가 어찌 시시비비를 가리며 따지고 들 수 있겠습니까? 그저 참고 일을 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거기다가 그 당시에 여직원들을 대하는 남자 직원들의 태도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식이 없었습니다. 지금이라면 정말 경찰서에 고발을 해서 잡혀간다고 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였으니까요. 수고하라면서 어깨를 주무른다던가 지나가는 척 몸을 친다던가 하는 터치가 만연했고 여직원들은 들고 일어설 수도 없었던 시기였어요. 오죽하면 남정네들이 치마만 두르면 다 좋아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저는 그런 수모들을 견뎌내며 일을 했고 우리 아들 하나만 바라보면서 살았어요. 우리 아들은 미술에 재능이 아주 출중했는데 아직도 이 한이 되는 것이 그 좋아하는 미술을 마음껏 시킬 수가 없었다는 것이었어요. 미술학원에 다닐 때만 해도 한 달에 대략 7만 원 정도만 내면 됐으니까 별 부담 없이 보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학원에서 우리 아들이 미술에 엄청난 소질이 있다고 하면서 심화반을 보내는 게 좋겠다며 전문적으로 가르치려면 레슨비에 재료값까지 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겨우 벌어먹고 사는 마당에 그 재료값 몇만 원이 어찌나 아깝던지. 그 당시 물가로 생각하면 사실 몇만 원이 아주 큰 돈이기도 했고요. 그 돈이면 저랑 아들이랑 맛있는 고기를 배불리 먹고도 남을 돈이었으니 저는 억지로 아들의 재능을 모르는 척 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아들은 그런 저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묵묵히 자신의 재능을 묵히면서 학원에서 주는 재료로 그림을 그릴 뿐이었어요. 우리 아들의 속이 참 깊다고 느낀 게 단 한 번도 미술을 하고 싶다고 징징거리거나 돈이 없어서 힘들다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다는 것이었어요. 대학 입시철이 되었을 때 미술로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본인의 재능을 저에게 뽐내지 않았고 조르지도 않았어요. 동네 학원만 다녔기 때문에 입시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없었고 우리 아들은 평소 성적에 맞춰서 대학을 가게 되었어요. 그때까지도 저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돈을 받으면서 직장에 다니고 있었어요. 우리 아들이 그렇다고 대학에 들어가 미술에서 손을 놓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기 성적에 갈 수 있는 최고의 학과인 경영학과에 입학을 하게 되었지만 동아리 활동으로 미술을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은 거기서 참 많은 걸 배우고 왔는데 그때 컴퓨터라는 것으로 그림을 그리는 법도 배우게 되었어요.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아들은 휴대폰 케이스를 만드는 회사를 창업을 하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때 휴대폰 케이스 중 예쁜 것보다는 투박한 것이 더 많았기에 우리 아들은 평소에 본인이 만들고 싶었던 케이스를 만들어 팔기 시작했고 남들의 눈에도 띄게 된 것이지요. 처음에는 인터넷으로 팔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이트고 인터넷 쇼핑몰이라는 게 많지도 않았던 시절이라 주문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은 이렇게 망할 수 없다며 동대문 길거리에 나가서 휴대폰 케이스를 팔기 시작했어요. 길거리에서 팔면서 케이스를 구매하는 사람들에게 종이에다가 본인 사이트 주소를 적어서 주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점점 사이트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길거리 상점 중에서도 아들의 장사가 눈에 띄게 잘 되니까 일부러 사람들이 텃세를 부리기도 하고 단속반에 신고도 하고 했대요. 우리 아들은 잡초 같은 꾸준함으로 자리를 옮겨서 노력을 했고 의지가 빛을 발한 것인지 점점 인터넷에서도 케이스가 팔리기 시작한 거죠. 인터넷 주문이 하나둘 들어섰고 인터넷 홍보가 잘 되면서 사이트의 규모는 점점 더 커지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들이 26살에 시작한 사업은 10년이 지나 수십억 대의 매출을 내는 번듯한 회사로 자리를 잡게 되었고요. 엄마, 나도 이제 번듯한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생활비 들이는데 부담이 전혀 없으니까 이제는 일을 조금 쉬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엄마가 평생 저를 키우느라 고생도 하셨고 앞으로는 제가 엄마 생활 책임지면서 살고 싶어요. 그 말 한마디가 어찌나 가슴에 사무치던지 먼저 황망하게 가버린 남편 생각도 나고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벅참이 가슴에 자리 잡았어요. 너무나도 번듯하게 자라버린 아들을 보면서 제가 이만큼 고생해서 키워낸 아들이 이제 효도를 하겠다고 하니까 눈물이 핑 돌더군요. 아들이 저에게 못 다녀본 여행을 다니라면서 여행 상품도 결제해서 보내주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을 어디서 먹고 오면 꼭 제 것을 포장해 주었어요. 열남편 부럽지 않은 아들이라 어찌나 자랑을 하고 싶었는지 몰라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저에게 아주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만나온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를 어머니께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꽤 괜찮은 사람이라 진지하게 만나고 있고 결혼도 생각 중이에요. 아니, 우리 아들에게 여자친구가 있었다고? 어떻게 지금까지 엄마에게는 비밀로 했니? 엄마는 우리 아들이 만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좋단다. 우리 아들이 어련히 좋은 여자를 골라 만났을까? 나는 우리 아들 안목을 믿어.
제가 아들에게는 아들의 안목을 믿는다 이야기를 하였지만 사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제가 살면서 딱 하나 걱정이 되었던 것이 아들에게 여자가 없다는 것이었거든요. 사업에는 머리가 비상하게 잘 돌아가는 아들이 이상하게 여자들 앞에만 서면 뚝딱이가 따로 없는 로봇으로 변하는데 대체 왜 저러는 걸까 싶었거든요. 오죽하면 제가 지인들을 통해서 우리 아들에게 소개시켜줄 여자가 없느냐며 닥달을 해서 자리를 마련해 준 적도 있었어요. 물론 제가 연결을 해준 선자래였기 때문에 아들에게는 더 부담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지만 늘 잘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만 돌아왔었거든요. 오죽하면 우리 아들에게 제가 모르는 하자가 있는 건 아닐까? 진지하게 고민까지 해보기도 했었어요. 잘생긴 얼굴은 아니지만 못 봐줄 얼굴은 또 아니어서 성형이라는 걸 한번 시켜볼까 싶기도 했었고요. 정말 이번 생에는 우리 아들이 장가가는 걸 못 보고 죽는 건 아닐까? 심각한 고민이 있었기에 친구들에게도 늘 아쉬움을 토로하곤 했었어요. 저희 아들이 또 어릴 때 제가 고기를 잘 못 먹여서 그런 건지 키가 167cm에 겨우 다다르는 작은 키였거든요. 요즘 친구들은 워낙 키가 크고 요즘 여자들이 키를 많이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탓인가 싶어서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가지고 있었죠. 우리 아들이 돈은 많이 여유롭게 있었지만 키가 부족해서 항상 걱정이 많았어요. 그리고 아들이 지나가는 말로 이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었어요. 나한테 만나자고 둘러보는 여자들은 하나같이 내 돈만 보고 달려드는 것 같아. 완벽하게 내 이상형을 만날 순 없더라도 그런 여자들은 싫은데. 우리 아들한테 이것저것 사달라고 하는 여자들이 많은가 보구나. 이왕이면 성격이 잘 맞고 진중한 여자를 만났으면 좋겠는데 말이야. 얼마 전에 만났던 여자가 있었는데 내가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멋있다고 축켜 세워주더라고. 어떤 회사를 운영하냐고 물어보길래 솔직하게 대답해줬지. 그랬더니 얼굴에 화색이 돌더니 그때부터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욕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아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다가갔을 텐데 여자 쪽에서 돈만 밝히니까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겠네. 아무래도 그랬죠. 가방을 사달라, 화장품을 사달라, 용돈을 달라고까지 하는데 제가 그렇게 해서 이 여자를 만나야 할 이유를 못 찾겠더라고요. 결국에는 헤어지게 되긴 했는데 그 뒤로는 어떤 여자를 만나도 결국에는 돈 타령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약간의 취기를 빌려서 솔직하게 말을 하는 아들이 너무나도 안쓰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참한 여자들을 이어주고 싶어서 수소문을 해서 선자리를 마련해 준 거고요. 하지만 제가 마련한 자리에서도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나지 못했다고 쓸쓸하게 돌아오는 아들을 보면서 마음이 참 안 됐다 싶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저에게 무려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다고 소개까지 시켜주겠다고 하니까 제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아들아, 우리 아들이 좋은 여자를 만났다고 하니까 엄마의 기분이 다 좋아지는 밤이구나. 정말 괜찮은 여자 맞는 거지? 만나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을게. 엄마가 또 주책맞게 굴지는 않을 테니 너무 걱정하지는 말고 너무나도 축하해. 우리 아들의 짝꿍을 찾은 걸 말이야. 아들은 수줍게 저에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조만간 약속을 잡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저에게 날짜와 장소, 시간을 알려주었고 저는 진심으로 전날 밤에 잠에 들지 못할 정도로 긴장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우리 아들의 여자친구를 만난다고 하니까 정말 손가락을 꼽으면서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혹시 저만 이런 기분이 들었을까요?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들의 여자친구를 만나는 날이 되었고 저는 아들과 함께 들어온 며느리감 아이를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생긴 게 연예인 뺨치게 생겨서 꼭 뒤에서 빛이 나는 것 같은 착각이 들 만큼 아주 예쁘게 생겼기 때문이었어요. 세상에, 후광이 비친다는 게 이럴 때 쓰는 말이구나 싶을 정도로 얼굴이 아주 예쁘게 생겼는데 입을 떡 벌리고 쳐다보았어요.
저를 보면서 꾸벅 인사를 하면서 해사하게 웃는데 같은 여자가 봐도 반하게 생겼더라고요. 어디서 이렇게 예쁜 여자를 만났는지 우리 아들의 능력을 의심하게 만들 정도로 기가 막히게 얼굴의 조화가 다채로웠어요. 어머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오빠가 그러는데 어머님께서 어릴 때부터 혼자 고생하시며 오빠를 키우셨다고요? 오빠가 항상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어머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곤 했어요. 어떤 분이실지 정말 궁금했는데 어머님을 실제로 뵙게 되어서 기뻐요. 아유,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닌데 대단하게 봐주어서 고마워요. 우리 아들이 평소에 나를 그렇게 존경하고 있는지 몰랐네요. 우리 아들이 무뚝뚝하진 않고요. 나는 이렇게 아들의 여자친구를 소개받게 되어 너무 기뻐요. 아유, 말씀 편하게 하셔도 좋아요, 어머님. 오빠가 무뚝뚝하긴 하지만 그래도 알게 모르게 많이 챙겨주고 있어요. 속이 참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머님을 닮아서 그런가 봐요. 아이고, 얼굴만 예쁜 게 아니라 말까지 너무 예쁘게 하네요. 내가 너무 고마워서 어쩌지? 우리 로보트 같은 아들이랑 만나서 아가씨가 손해보는 건 아닌지 몰라. 네, 오히려 오빠가 저를 속이는 일이 없어서 기쁜걸요. 저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어머님을 만나 뵙게 되어서 참 좋아요. 어쩜 말까지 예쁘게 하는데 어찌 첫 만남부터 마음에 들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저는 정말 입에 파리가 들어갈 만큼 입을 떡 벌리고는 아들을 한번 며느리감을 한번 번갈아 가면서 쳐다보며 어리 빠진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어른스럽게 덕담도 하고 잘 만나보라고 쿨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막상 그 자리에 들어서니까 그런 말이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아들처럼 로보트가 된 것 마냥 계속해서 예쁘다는 칭찬 말고는 할 말이 없더라고요. 가만히 옆에서 멀뚱히 지켜보고 있는 아들의 옆구리를 쿡 찔렀더니 아들이 막 웃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네가 너무 예뻐서 어쩔 줄 몰라 하시네. 원래 저렇게 구구절절 말씀하시는 분이 아닌데 정말 마음에 드셨나 봐. 다행이다, 그치? 저도 많이 긴장했는데 예쁘다고 계속 말씀을 해주셔서 긴장이 풀린 것 같아요. 어머님이야말로 정말 미인이신걸요? 오빠 나이에 아들이 있다고 해도 주위에서 믿지 않겠어요. 아우, 내가 예쁘긴 뭐가 예쁘다고 그래요. 정말 예쁜 사람한테 칭찬을 받으니까 아내 몸둘 바를 모르겠네. 그동안 고생해서 주름이 자글자글한 나랑 비교가 되네.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얼굴에 이 주사 같은 걸 맞아볼 걸 그랬지. 아이고, 내가 주책 맞게 이야기를 했네. 내가 아가씨를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 우리 호칭부터 정리를 좀 해볼까요? 그냥 편하게 며느리라고 불러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너무 시작부터 김칫국을 먹은 걸까요? 사실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오빠를 엄청 졸랐거든요. 오빠랑 만난 시간이 오래된 것은 아니지만 저 오빠랑 진심으로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무리를 하게 되었어요. 어머님께서 허락만 해주신다면 오빠와 평생 함께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굴뚝 같아요. 그렇게 인사를 하면서 볼을 발그레하게 붉히는데 제가 거기서 안 돼, 우리 아들은 나랑 더 살아야 해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우리 아들이 처음으로 소개를 시켜준 여자친구인데 둘 다 같은 마음일 거라는 것이 안 봐도 비디오였죠. 하지만 그 이후에 벌어질 일들을 생각했더라면, 미리 알았더라면 그때 그 자리에서 제가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서라도 말렸어야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허망하게 저의 곁을 떠나버리고 저까지도 그렇게 쫓아낼 줄 알았더라면 말입니다. 우리 아들이 귀신이 되어 나타나서 울고불고 할 정도로 억울한 일이 저희 모자를 덮치게 되었고 그 일은 일생일대의 비운으로 남아버렸지요. 우리 며느리, 아니 그 나쁜 기집애가 비가 주룩주룩 쏟아지던 날 1원 한 장, 양말 한 켤레도 주지 않고 저를 그렇게 쫓아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첫 만남에 어머님, 어머님 하며 저를 보고 해사하게 웃던 그 여자는 어디로 사라진 건지 아주 표독스러운 얼굴을 하고 우리 아들이 죽었는데 저에게 무슨 힘이 남아있겠냐면서 깔깔거리고 배꼽을 잡고 웃던 그년의 얼굴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저에게 자기 눈앞에서 꺼져버리라고 두 번 다시는 마주치지도 말자고 말을 할 줄 알았겠냐 이겁니다. 제가 오죽하면 우리 아들 무덤 앞으로 가서 아들을 따라가려고 준비까지 다 했었으니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 앞으로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첫 만남으로 돌아가서 정말 너무나도 천진난만한 얼굴로 그 누구보다 순진한 얼굴로 저에게 그랬지요. 저는요, 오빠와 결혼을 하면 정말 행복하게 살 자신 있어요. 이상하게 이런 확신이 드는 사람이 오빠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내조도 열심히 하고요. 어머님께 효도를 하면서 정말 누구보다 인꼬부부로 잘 살아볼게요. 둘이 좋다고 하는데 내 의견이 뭐가 중요하겠어. 나는 정말 우리 아들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바람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한테 효도할 필요도 없고 그저 두 사람이 서로를 믿고 의지하면서 평생 오순도순 살았으면 좋겠어. 저희 허락과 다름없는 말에 우리 아들의 얼굴도 환하게 피었고 며느리의 얼굴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함으로 물들었어요. 둘의 결혼 준비를 쭉 지켜봐온 결과 정말 천생연분을 만났구나 싶더라고요. 신혼집도 그렇고 혼수도 그렇고 식을 준비하는 내내 이 웃음꽃이 사라지지 않았으니까요. 어쩜 그리 서로의 취향이 완벽하게 들어맞는 건지 며느리가 하자고 하면 다 좋다고 하는 아들이 조금 바보같이 보이긴 했지만 둘의 의견도 잘 맞더라고요. 가끔 아들의 팔불출 같은 모습을 볼 때면 일찍 가버린 남편이 생각나기도 했고요. 부자지간이라 그런지 참 많은 것이 닮았더라고요. 아들을 키울 때는 몰랐는데 다 키워서 장가를 보내려고 하니까 남편의 모습이 참 많이도 보이더군요. 단 한 가지 조금 마음에 걸렸던 것은 며느리가 아주 좋은 호텔에 결혼식을 올리고 싶다고 말을 했었고 저는 솔직히 그 값을 주고 식을 올리는 게 조금 사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느리에게 잔소리를 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생각보다 비싼 예식 가격에 슬쩍 며느리에게 말을 건넸지요. 식장 비용이 너무 비싼 건 아닌가 싶네. 누가 결혼식을 하는데 1억이라는 돈을 턱턱 쓰겠니? 나는 조금 눈을 낮추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너희들 생각은 어떤 것 같니? 꼭 이 비싼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려야겠니? 어머님 생각도 무슨 뜻인지는 이해가 가요. 하지만 요즘은 결혼식 올리는데 이 정도 돈들 다 쓴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식장 꾸밀 때도 전부 생화 사용하고요. 호텔에서 아주 으리으리하게 하는 게 유행이거든요. 빚까지 내서 결혼식을 올리는 마당에 우리 오빠는 사업가잖아요. 남편 보는 눈까지 있는데 당연히 이 정도 호화스럽게 해야 면이 살지 않겠어요? 제 욕심보다는 오빠를 위한 결정이니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니. 며느리의 말을 들어보니까 뭐 그렇다고 또 전부 틀린 말은 아니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사업을 하는 사업가인 마당에 초라하게 결혼을 시키면 욕을 먹을 것 같았어요. 제가 생각이 짧았구나. 우리 며느리가 제가 챙기지 못하는 것까지 하나하나 챙기는구나 싶어서 대견해 보였죠. 하지만 또 고개가 슬쩍 비틀어지는 일이 있었는데 바로 혼주 한복을 정하는 부분에서 생겨나게 되었어요. 어차피 자식이 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들 하나 있는 거라 저는 혼주 한복을 대충 빌려서 입을 생각이었거든요. 아들 한번 결혼시키는데 자주 입지도 않을 한복을 몇백만 원이나 주고 맞춘다는 게 사실 너무나도 큰 사치로 보였어요. 제가 없이 살아서 돈을 아끼는데 도 같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아들이 힘들게 번 돈을 굳이 한 번 입고 말 옷에 퍼붓고 싶은 마음은 없었거든요. 어머님, 혼주 한복을 빌려 입으신다고요? 빌려 입는 한복들이 얼마나 품질이 안 좋은데요. 손님들도 맞이하셔야 하잖아요.
새 옷으로다가 때깔 곱게 맞추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저는 꼭 저희 부모님께 한복을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저희 부모님 맞추면서 어머님 것도 같이 맞춰서 세트로 입어요. 저는 너무 돈을 펑펑 쓰는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며느리는 일을 하지 않는 백수였거든요. 한마디로 결혼식 준비부터 시작해서 신혼집 준비까지 전부 우리 아들 돈으로 하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저도 자식 가진 부모라서 그런 건지 우리 아들이 이런 걸로 큰 타격을 입을 건 아니었지만 아들 돈만 쭉쭉 새어나가니 마음이 편하진 않더라고요. 뭐 결혼식에 몇 억을 써도 티가 나지 않을 만큼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정말 몇 억을 쓰는 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돈을 아껴 쓰는 게 버릇처럼 들여져 있는 저에게는 이렇게 큰 돈을 쓰는 것이 부담스럽고 손까지 벌벌 떨리더라고요. 거기다가 우리 며느리가 글쎄 수입산 드레스를 입고 싶은데 드레스는 평생 한 번밖에 못 입는 것 아니겠냐면서 아들에게 드레스를 사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우리 아들이랑 며느리가 통화하는 건지 둘이 대화를 하는 소리가 거실에 있는 저에게까지 다 들리더라고요. 한 번 입을 드레스를 구매한다는 건 너무 오버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구입할 수 없는 드레스라며 홍콩에서 직수입을 해오면 된다고? 아무리 그래도 드레스를 집에 전시해둘 것도 아니면서. 알았어. 홍콩에서 직수입해올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볼게. 대화의 끝을 들어보니까 결국 며느리가 원하는 대로 수입산 드레스를 구매하기로 한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얼굴도 예쁘고 마음도 예쁘고 말도 예쁘게 하는 며느리였지만 사치가 심한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식 전날까지도 이런저런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했고 결혼식 당일에 컨디션이 무척이나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를 보러 온 아들의 손님들에게 일일이 인사를 나누면서 결혼식을 축하해 주러 온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했죠. 눈 깜짝할 사이에 결혼식이 끝이 나고 아들 부부는 몰디브로 바로 신혼여행을 떠나기로 하여 공항으로 출발할 준비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상하게 불안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어서 아들을 슬쩍 붙잡고 운을 띄웠어요. 가서 몸 조심하게 잘 놀다 와. 그리고 이건 내 조바심에 하는 소리이긴 한데 며느리가 사치를 좀 하는 느낌을 지을 수가 없구나. 카드나 월급 같은 거는 네가 관리를 하고 며느리에게는 생활비를 주는 식으로 돈 관리를 전부 맡기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단다. 그러자 아들이 슬쩍 떨어져 있는 며느리의 눈치를 보면서 저에게 짜증을 조금 냈어요. 엄마, 저 그렇게 바보 아니에요. 그런 문제는 저와 와이프가 잘 상의해서 결정할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며칠 동안 건강 챙기면서 잘 지내고 계셔요. 다 큰 아들이지만 물가에 내놓은 것 마냥 걱정이 얼마나 되던지. 하지만 문제는 이 대화를 며느리가 다 알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슬쩍 들린 사치라는 단어에 며느리가 몰디브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내내 아들에게 추궁을 했고 아들은 결국 견디지 못하고 솔직하게 말을 한 것이지요. 사실 아들도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며느리가 너무 사치를 부리는 것 같아서 조금 마음이 그랬나 보더라고요. 별말은 아니었어. 엄마가 이래저래 돈 걱정이 조금 되셨나 봐. 우리가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쓴 돈이 억소리가 나니까 말이야. 결혼식 하면서 큰 돈을 쓸 필요가 있었냐고. 그런 이야기하면서 네가 좀 사치를 부리는 건 아닌가 싶으셨나 봐. 나한테 생활비 관리 잘하라고 말하신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돌려 말한다고 했지만 아들이 워낙 꾸며내서 말을 하는 걸 잘 못하는지라 며느리 귀에는 제가 돈 가지고 잔소리를 했다고밖에 느낄 수 없었던 거죠. 몰디브에 도착을 하자마자 며느리가 저에게 제일 먼저 전화를 걸었더라고요. 한국 시간은 확인하지도 않고 말입니다. 제가 자다가 전화를 받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가 싶어서 말이죠. 어머니, 저 너무 속상해요. 제가 그렇게 사치스러운 아이로 보이셨어요? 저는 오빠 분수에 맞게 준비를 한 거예요.
우리 오빠가 월 매출이 억소리가 나는데 제가 그저 그런 국산 드레스를 입고 혼주 한복도 어디서 대여한 거 입고 하면 면이 서겠어요? 결혼식에 오는 손님들이 다 사업과 연관이 있으신 분들인데 저희가 없이 해봐야 그 사람들에게 매출 떨어졌다는 소리밖에 더 나겠나요? 저는 오빠를 생각해서 한 행동인데 어머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셨다니 서운하네요. 저는 새벽녘에 전화를 받고 너무 놀라서 며느리에게 필사의 변명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이고, 내가 괜한 말을 했구나. 부부 사이에서 처리해야 할 일에 내가 너무 신경을 쓴 것 같아 미안하다. 그래도 나는 결혼식에 그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돈을 쓰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그랬어. 굳이 드레스를 사야 할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했고. 아무튼 늙은이가 주책이다. 미안하다. 어머님께서 저를 사치스러운 아이를 보셨다니 정말 이 상처를 어떻게 치유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러더니 전화를 그냥 뚝 끊어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뭐라고 더 변명을 하기 전에 일어난 일이라 제가 며느리를 오해했나 싶어서 마음이 무척 불편했어요. 그렇게 며칠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신혼여행에서 돌아왔다며 아들 부부가 인사를 하러 왔는데 저에게 마음이 상한 건지 빈손으로 왔더라고요. 물론 선물을 기다렸던 것은 아니지만 정말 아무것도 준비해오지 않았기에 당황스러웠죠. 혹시나 싶은 마음에 아들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너 설마 처가에도 빈손으로 갔다 온 건 아니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부모님들께 드릴 선물 하나 안 챙겨올 수 있니? 며느리가 못 챙기면 너라도 챙겼어야 할 거 아니니? 순간 아들이 상당히 난처하다는 얼굴을 비추는데 알고 보니까 처가에는 선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선물만 사오지 않은 것이었죠. 저도 그런 며느리의 행동이 조금 치졸하다고 생각하긴 했지만 꽁한 마음을 숨기고 꾹 참았습니다. 그 뒤로 아들이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정말 치사한 일들이 넘치고 흘렀지요. 처가에는 한 달에 2번씩 꼬박꼬박 찾아가서 식사를 하면서도 시댁인 우리 집에는 6개월 동안 얼굴 딱 한 번 보여주더라고요. 그것도 어버이날 주간에 처가를 먼저 다녀와서는 밥 다 먹고 놀 거 다 놀고 뒤늦게 저희 집에 와서 얼굴 잠깐 보여주고 집으로 쌩 가버리더군요. 오죽하면 우리 아들이 저에게 미안하다며 혼자 와서 저랑 시간을 보내고 가곤 했으니 결혼 전에 보여주었던 며느리와는 너무 달라진 모습에 큰 실망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이런 일이 반복이 되자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서 잔소리를 하게 되었지요. 얘 며느리야, 해도 너무한 것 아니니? 어쩜 그리 사람이 결혼 전이랑 결혼 후랑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니? 내가 자주 오라고 한 적도 없지만 말이다. 처가에는 그렇게 허거운해 가면서 우리 집에는 어째 코빼기도 안 비출 수가 있니? 넌 내가 싫고 어려운 게야? 어머님, 평생을 암으로 살았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살가워질 수 있겠어요? 저에게도 시간을 좀 주셔야죠. 적응할 시간이요. 왜 벌써부터 보채서 제 마음을 힘들게 하세요? 이러시면 저도 가까이 못 다가가죠. 어머님께서 저를 먼저 사치스러운 애 취급하셨잖아요. 제가 뭐 틀린 말을 한 건 아니었지만 제 말로 인해서 며느리가 상처를 깊게 받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글쎄 그런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건이 터지게 되었어요. 새벽녘에 깊은 잠을 자고 있는데 휴대폰이 계속해서 요란하게 울리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하고 보니 생전 전화를 건 적이 없었던 며느리였어요. 아들과 결혼을 하고 나서 거의 처음 걸려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먼저 전화를 한 적이 없었던 며느리가 이 새벽에 전화를 했으니 웬일인가 싶었지요. 그것도 다들 잠들고도 남았을 시간에 전화를 걸어와서 이상한 느낌이 들어 홀린 듯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님, 어떡해요? 오빠가 사고를 당했어요. 어떡해요? 저 지금 병원이에요. 당장 병원으로 와주세요.
저는 잠결에 전화를 받았다가 아들이 사고를 당했다는 소리에 정신이 번쩍 뛰었어요. 저는 순간 졸음 운전사고로 허망하게 가버린 남편이 생각이 나서 정말 신발조차도 짝을 제대로 맞춰 신지 못하고 병원으로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한참을 이리저리 헤매이다가 며느리를 발견하고 아들이 누워있는 침상으로 달려가니 이미 우리 아들은 싸늘한 죽음으로 변해 있었어요. 저는 정말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고 며느리는 옆에서 오열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현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차가워진 아들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아들의 손만 잡고 있다가 며느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냐고 물어보자 그제서야 며느리가 울음을 억지로 삼키면서 이야기를 하더군요. 아니, 오빠가 오늘 사업차 중요한 사람들과 술자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평소에는 저희 집 단지로 올라오는 계단이 있는데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거든요. 계단이 가파르게 되어 있어서 잘 오르지 않는데 그날따라 계단으로 걸어왔나 보더라고요. 저는 거기서부터 좀 수상한 마음이 들었어요. 저희 아들이 은근히 게을러서 계단으로 걸어 다니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아들이 사는 집이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려면 계단도 있었지만 엘리베이터로 바로 연결이 되어 있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올랐다는 계단 자체가 아파트 안에 있는 계단이 아니라 이 건물 밖에 있는 계단이었거든요. 비까지 추적추적 오고 있는데 굳이 계단을 걸어 올라갔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분명 집 앞이라고 잠깐 나오라고 해서 마중을 나갔는데 한참이 지나도 오지 않길래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계단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랬더니 계단에서 미끄러진 건지 오빠가 계단 밑에 굴러 떨어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이미 사고를 당한 건지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119를 불렀고 병원에 도착했는데 이미 오빠는 계단에서 굴러서 머리를 심하게 부딪히는 바람에 출혈이 심하게 나게 되었고 그대로 하늘나라로 떠나게 되었다는 말이었어요. 첫 발견이 며느리라는 게 이상하긴 했지만 아들의 죽음 앞에서 저는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남편을 보낸 것도 모자라 아들까지 먼저 보내버리고 장례를 치르게 되었어요. 장례 중에서도 정신이 쏙 빠져서 넋을 놓고 있는데 며느리는 뭐가 그렇게 바쁜 건지 내내 자리를 비우고 통화를 하느라 정신이 없더라고요. 물론 제 남편이 결혼한 지 6개월이 지나자마자 세상을 떠나버려서 사방팔방에 위로의 전화를 해댔겠지만 너무 자주 비우는 듯한 느낌이 들었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아들인데 며느리의 남편인데 말입니다. 아무튼 발인까지 하고 우리 남편 옆에 아들을 고이 묻어주게 되었어요. 저는 장마철에 운명을 다해버린 아들이 불쌍해 죽을 것 같았습니다. 봉분이나 제대로 솟아나려나 싶었지요. 그렇게 한참을 오열하고 있는데 우리 며느리는 그저 멍하니 아들의 봉분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며칠을 끙끙 앓았습니다. 아들의 죽음이 너무나도 허무하고 한순간에 끝나버린지라 말이 안 된다고 현실을 부정하기에 바빴지요. 그렇게 대략 한 달이 지나고 갑자기 집에 누가 찾아온 게 아니겠어요.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부동산이라고 하는데 왜 찾아왔는지 의문이었죠. 저는 별 의심 없이 문을 열어주었는데 아니, 부동산 직원이 웬 사람들을 데리고 집을 방문한 게 아니겠어요. 여기는 무슨 일로 찾아오신 건지 모르겠는데요. 갑자기 부동산에서 왜 오신 거죠? 저는 부동산에 틀린 적이 없는데요. 집 내놓으셨잖아요. 이 집 며느리라고 하면서 아드님 명의로 된 집이라 처분을 하게 되었다고 금매로 내놓겠다고 하셨어요. 어쩌다가 일이 꼬인 건지 모르겠지만 그 며느님이랑 통화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너무 놀라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서 부동산에서 사람이 왔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며느리가 아주 태연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어머님께 말씀드린다는 걸 깜빡했네요. 지금 제가 집으로 찾아뵐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집을 보러 온 사람들은 집이 아주 깨끗하고 좋아서 마음에 든다며 구경을 하고 나가고 저는 초조하게 며느리를 기다리고 있었죠. 금방 며느리가 집에 도착을 했는데 아주 삐까뻔쩍하게도 꾸미고 왔더라고요. 저는 한 달 전에 남편을 잃은 과부가 맞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님, 이 집이 그의 명의였던 건 아시죠? 그이가 가고 나서 그의 모든 재산을 제가 다 상속받게 되었거든요. 상속을 받은 거야 알고 있다만 갑자기 집을 내놓은 이유가 뭐야? 지금 나보고 이 집에서 나가라는 거야? 우리 아들이 나 살으라고 준 집이야. 아니죠, 어머님. 정확하게는 살으라고 빌려준 집이었는데 이제는 제 집이 되었잖아요. 잘하시면서 왜 그러실까? 이 집에서 이만 나가주세요. 이제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저 과부 됐거든요. 재산 상속받은 과부요. 당신 아들이 죽어버려서 저에게 다 넘겨줬는데 당신 이름으로 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힘이 있어서 나한테 까불 수 있어요? 당장 집 비워줘요. 아까 보고 간 사람들이 집 사겠다고 하니까. 뭐, 너 지금 그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니? 이게 상식적인 행동이야. 네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어? 어? 당장 나보고 어디를 가란 소리냐? 글쎄요. 그건 제 할 바가 아닌데요. 얼른 제 눈앞에서 꺼지시라고요. 제가 그이가 남겨준 돈으로 아주 사치 제대로 하면서 떵떵거리고 살아볼 테니까. 우리 남편이 고맙게도 저에게 몇십억이라는 큰 돈을 상속해주고 갔지 뭐예요? 며느리는 깔깔 웃으면서 저에게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엄포를 놓았지만 저는 며칠 동안 집에서 나가지 않고 뻐겼습니다. 아들이 저에게 편히 살았으면 해서 준 집인데 며느리가 저를 쫓아내는 게 정말 말이나 되는 일인지 도무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질 않았거든요. 그랬더니 열쇠를 따고 들어와서는 며느리가 지 마음대로 이삿짐 센터를 불러서 짐을 나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너 정말 해도 너무한 아이구나. 내가 이거 주거 침입으로 고소할 거야 아주. 내 짐 당장 갖다 놓지 못해? 어머, 누가 누구 보고 주거 침입을 운운해. 이 집 내 명이라고 내 거라고. 내가 지금 다른 사람한테 팔았다니까? 이거 당신이 주거 침입이라고? 무담점거라는 말 몰라? 당신은 이제 돈도 없고 집도 없는 무일푼 그지라고. 나가서 노숙을 하든 쉼터에 가든 내 눈앞에서 꺼지라고. 장맛비가 다시 내리고 있는 한여름에 저에게 1원 한 장, 양말 한 켤레도 주지 않고 저를 쫓아내더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챙기지 못한 채로 제 짐들이 어디로 실려가는지도 모른 채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서 며칠을 며느리에게 사정을 하고 문을 열어달라고 고성방가를 지르곤 했어요. 경찰이 3번이나 출동을 했고 저에게 도움을 줄 방법이 없다고 하며 저를 며느리네 집 근처에도 가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모든 걸 잃어버린 저는 이대로는 못 살겠다. 아들도 없이 어디에 뭘 의지하고 살아야 하나 싶더라고요. 일주일을 더 이리저리 전전긍긍하다가 살 이유를 찾지 못하고 아들을 따라가려고 아들 무덤에 찾아가게 되었던 거였습니다. 우리 남편도 옆에 나란히 묻혀 있으니 그 사이가 제가 놓을 자리구나 싶더라고요. 마시지도 못하는 소주 한 병을 사들고 코 박고 죽을 생각으로 무덤에 찾아갔고 사이좋게 아들과 남편에게 소주를 나누어 주었어요. 내가 당신들 없이 살아 못하겠어. 나도 이거 마시고 갈란다. 우리 하늘에서 다 같이 모여서 오순도순 살아요. 그렇게 눈을 감으려던 순간 뒤에서 누가 제 이름을 크게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미영 씨 되십니까? 본인 맞으세요? 경찰입니다. 경찰이라고요. 저는 놀래서 소주를 들이켜 부으려다가 멍하니 경찰이라고 말한 그 사람을 쳐다보았어요. 무슨 일이신데요? 예, 제가 김미영이 맞습니다만 저는 죄를 지은 것이 없는데요. 그저 우리 남편이랑 아들을 보고 싶어서.
지금 당장 경찰서로 가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며느님에게 들었었던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수상하셨던 점은 없으셨는지 말씀해 주셔야 해요. 예? 저는 지금 이 상황이 전혀 이해가 가질 않네요. 며느리라는 여자는 저를 쫓아냈고 저는 아무것도 건지지를 못하고 아무것도 아직 모르시는구나. 며느님께서 지금 지은 죄가 낱낱이 밝혀져서 구속이 되었단 말입니다. 일주일 넘게 김미영 씨를 찾아다녔고요. 아니, 이게 다 무슨 소리인가 믿어지지가 않아서 경찰을 멍하니 바라보니 경찰서에 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경찰서에 도착해서 모든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고 정말로 실신을 할 뻔했습니다. 그날 우리 아들이 술을 먹고 들어왔는데 며느리가 먼저 마중을 갈 겸 산책이 하고 싶다고 아파트 단지 밖에 있는 계단에서 만나자고 했다는군요. 우리 아들은 비가 오긴 했지만 와이프가 함께 걷고 싶어서 좋다고 했는데 그 계단에 도착을 하자마자 글쎄 며느리가 아들을 밀쳐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장면이 새로 설치가 된 CCTV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것이었고요. 원래는 그 장소에 CCTV가 없었는데 사고가 나기 3일 전에 그 자리에서 개물림 사고가 있었고 부랴부랴 CCTV를 달았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는 그걸 모르고 사전에 물색해두었던 장소에서 일을 치렀고 며느리의 범행이 모조리 CCTV에 녹화가 된 것입니다. 이상하게 며느님께서 상속 처리도 빠르게 하시고 장례식장이건 사건 조사 때에서도 무덤덤하게 반응하는 게 수상해 보이긴 했어요. 계단에서 있었던 사고 이야기만 하면 유난히도 예민하게 구는 것도 그랬고 때마침 CCTV까지 발견이 된 거죠. 더 마음이 아팠던 건 사고 직후에 아들이 며느리의 다리를 붙잡으며 손을 뻗었는데 그 손을 며느리가 뿌리치는 것까지 찍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년이 정말 사람이 맞는지 의심이 들었어요. 어떤 욕을 갖다 붙여도 시원치가 않을 정도로 화가 치밀어 올랐죠. 하지만 며느리는 자기 잘못은 없다고 박박 우기더군요. 아니, 사고가 난 것은 맞지만 제가 사고를 만든 건 아니라고요. 남편이 헛다리를 짚으면서 그렇게 된 거지. 제가 일부러 한 행동은 없다니까요. CCTV 화질도 안 좋던데 저게 어떻게 증거가 되냐고요. 변호사 불러요. 그리고 저는 남편이 어떻게 된 줄 알고 손을 뿌리친 것뿐이에요. 무서워서요.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증거가 너무나도 명확하게 찍혀 있었기에 며느리에게 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상속재산을 증여받을 수 있는 조건에서 벗어나게 된 며느리 덕분에 아들의 모든 재산은 저에게로 다시 넘어오게 되었어요. 재산을 노린 짓으로 인정이 되었기에 며느리는 그 여자는 상속을 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모든 사건에 대한 재판이 끝나고 나서야 겨우 아들과 남편이 묻혀있는 곳에 찾아가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늘에 가려고 마지막 인사를 하러 간 자리에서 알게 된 진실은 저에게 너무나도 무거운 일이었지요. 남편과 아들이 저에게 준 마지막 선물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허망하게 가버린 우리 남편과 아들의 몫까지 제가 평생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며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전처럼 힘들게 자식을 키우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부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매년 미혼모 센터에 기부를 하고 있고 힘들게 지내는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해 봉사를 하며 살고 있어요. 벌써 사고가 일어난 지도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저에게는 다신 떠올리고 싶지 않은 아픈 기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마음을 치유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앞으로 저의 이 결심이 무너지지 않도록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저를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아픈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커피앤톡 가족분들 진심으로 감사 인사 전합니다.